미국의 10년 장기 호황 예. 끝나면 부유층들의 부가 굉장히 많을 때는 경매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거든요. 봤을 때 6개월 이상을 아무튼 미국 경제가 못 견딜 거다. 안녕하세요. 손대인 소장입니다. 제 옆에는 예, 안녕하십니까. IBK 전 리서치 센터장 이종우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 다룰까요? 예, 오늘 주제는요. 그 미국 경제가 그동안에 한 10년 넘게 걸쳐서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조만간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형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의 경제가 따라서 상당히 좀 나빠지는 형태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능성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10년 장기 호황 예. 끝나면 한국에는 어떤 여파가 미치나 예. 이런 이야기 한번 좀 짚으면 예. 좋겠네요.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우선 이제 미국의 경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70% 정도가 소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얼마나 계속해서 유지되느냐 또 유지되지 못하느냐 이 부분들에 따라서 상당히 결정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미국의 소비는 딱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의 소비는 상당히 좀 좋은 상태고 그 다음에 부유층의 소비는 굉장히 안 좋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부유층이 안 좋다. 중산층의 소비를 가지고 부유층에서 소비가 줄어드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메꿔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 상당히 어려운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요. 부유층들의 소비가 어떤 형태로 지금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맨하탄이 미국에서 가장 고가의 부동산이 이제 거래가 되는 그 지역들이지 않습니까? 뭐 굉장히 비싼 이 집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맨하탄의 고가 아파트, 고가 부동산들이 한 6분기에 걸쳐서 계속해서 지금 거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량이 줄고 있다.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이른바 호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미국 전역에서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또 거래도 줄어들고 뭐 이런 형태에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15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대략 한 17억 뭐 이 정도 되겠죠. 18억 정도 되죠. 미분양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부유층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안 사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부유층 소비가 계속 늘어날 것 같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는데 지금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죠. 네, 거기다가 이른바 고가 아파트들이 안 팔린다. 안 팔린다. 야, 한국에서는 언제 안 팔릴까요? 한국은 아직까지는 잘 팔린 것 같은데. 소장님이 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거 우리 부동산 특집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센터장에. 그건 나중에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우리 월마트 이런 데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월마트는 지금도 보면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월마트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중산층들이 주로 가는 이 할인점, 그다음에 백화점 이런 데잖아요. 이런 데는 어느 정도 되는데 미국에서 상위 1%들이 가는 백화점은 어디냐 하면 바니스 뉴욕 이런 데입니다. 그 고가 명품들 이런 거를 파는 그 데거든요. 얼마나 장사가 안 되면 최근에 파산 신고를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유층들의 소비가 안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부유층들이 어떻게 소비를 하고 또 어떻게 끌고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경매 시장입니다. 부유층들의 부가 굉장히 많을 때는 경매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거든요. 경매 시장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가 소더비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티 이 경매가 하지 않습니까? 올해 상반기에 작년에 비해서 소더비가 한 10% 정도, 크리스티가 한 22% 정도 매출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경매 액수 전체가 아무튼 줄어들어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감안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미국의 부유층들의 소비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느냐라고 보게 되면요. 우선 이제 부유층들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무역 분쟁이 계속되면서 주식 시장이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형태가 되다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식을 통해서 얻는 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됐죠. 그래도 주가가 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떨어지지는 않는데 과거처럼 올라가지를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자산이 늘어나거나 이러는
이러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흔히 자산 효과라고 하잖아요. 또는 뭐 부의 효과라고도 하는데 뭐 주식이든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면 이 자산 가격이 올라갔다는 그 심리적인 느낌만으로도 소비를 늘리게 되는, 잘 살게 됐다. 그런 현상이 사실 이제 나타난 게 자산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몇 년간 지속되어 오다가 최근에 주식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정체에 접어들면서 그런 효과가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니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산 효과 부분들에서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투자해서 갖고 있으면서 생기는 이자,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버리는 형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오는 그 부의 손실 부분, 이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부유층 같은 경우에는 해외 투자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해외 기업에 대한 본인들이 또 그 지분도 갖고 있고 뭐 이런 그 형태인데,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미국만 좋고 나머지 해외 지역, 특히 이머징 마켓 이런 데가 안 좋다가 보니까 그런 그 해외 투자했던 부분들에 따라서 오는 수익,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줄어들어 버린 그런 그 형태이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미국을 빼고는 유럽도 가라앉고, 뭐 중국도 뭐 일정하게 타격을 받고 있고, 일본 뭐 작살나고 있죠. 그다음에 사실 한국도 뭐 그 여파로 사실은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반도체 경기가 크게 꺾인 것도 있고요. 그렇게 돼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상위 10%, 그러니까 소득 상위 10%가 전체 미국의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만큼 되냐면 딱 절반 정도 됩니다. 나머지 이제 90%가 또 절반을 이제 차지해 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상위 10%의 소비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뭐 우리가 소득별로 봤을 때 0서부터 해서 90% 여기까지가 있을 때 0서부터 50%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51%에서부터 90%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소비를 하는 걸 가지고 상위 10%의 소비가 줄어드는 부분들을 메꿔가고 있는 형태인데, 이게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부유층들이 소비하는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시간을 두고 전체적인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저희 지금까지 부유층들의 소비가 대체적으로 2분기, 3분기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빠지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결국 시간을 두고 봤을 때, 그러니까 올해 말 정도나 아니면 내년 초 정도가 되면 전체적인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한번 정리를 하자면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것은 민간 소비고, 근데 그 민간 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 신호가 생겨나고 있는데, 그것이 부유층, 뭐 조금 더 폭넓게 얘기하자면 상류층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지금 현재 미국 경제를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생산이라든가 뭐 이런 그 기업과 관련한 부분들은 안 좋습니다. 이거는 벌써 한 2, 3분기 전 정도부터 상당히 안 좋은데, 이게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미국하고 중국 사이의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붙으면서 기업들의 심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아지고, 그다음에 뭐 투자 안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안 좋은 형태가 계속해서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부분들은 안 좋고요. 대신에 이제 그거를 떠받들고 있는 거는 실업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오는 소득을 통해서 소비가 이제 계속해서 버텨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를 보는데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소비가 계속해서 버티는 동안에 기업 쪽이 올라올 거냐, 아니면 기업이 나빠지는 부분들을 소비가 따라서 내려갈 거냐, 이 둘 중에 하나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갈 거냐 하는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유층 이런 쪽의 소비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형태가 되면 기업의 경기가 나빠진 부분들을 쫓아서 그 소비가 떨어지는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부터 그렇게 될까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리 길어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6개월 이상을 아무튼 미국 경제가 못 견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 재선에 들어가야 되는데, 재선에서 가장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경제가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로서 기대를 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내년도 만약에 뭐 한 1분기서부터 경제가 나빠진다라고 하면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역대 대선에서 경기가 안 나쁠 좋은 때 상황에서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경우가 없다고 하죠. 별로 없죠. 이 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이제 우리나라나 그러니까 이제 그 북미 관계나 또는 미중 관계에서는 상대국이 그러니까 북한이나 또 중국이 유리한 입장에 쓴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선 빨리 미중 그 무역 분쟁은 어떤 형태든지 빨리 봉합을 해야지만 경기가 더 둔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이게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 그래도 뭔가 치적을 내놓을 수 있는 그 부분들이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외교적인 치적으로서 제일 크게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결국 이제 북한하고의 핵 협상 이 부분들을 원만히 타결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시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편이 아니라 북한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편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이제 쫓기는 형태가 되니까 아마 이 부분들이 여러 그런 그 정치적인 부분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뭐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조금 이렇게 교착 상태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죠. 북한하고도 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말씀인데 사실 뭐 추석 때 그 존 볼튼, 그 백악관 안보수석인데 그 양반이 전격적으로 경질됐잖아요. 그리고 저는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보통 이게 대통령이 나서서 왜 잘랐는지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이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한 느낌도 있고 뭐 어떤 계기가 마련되니까 좋은 건데 참 별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자, 좀 옆으로 샜고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카드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중 무역 분쟁을 더 이상 격화시키지 않고 어쨌거나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뭐 타협점을 만들어서 더 이상 이제 이 무역 협상 갈등 때문에 세계 경제가 위축되는 거. 사실은 미국도 그 타격을 점점 받게 되는 구조 아닙니까? 특히 이제 그렇죠. 지난번에 그 계속 관세 소비재 품목 쪽에 이제 관세 뭐 하려고 했다가 뭐 연기한 것도 이게 이제 경기 둔화가 느껴지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제 사실은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연기를 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경제가 이렇게 최근에 이제 해서 앞으로 둔화될 거다 이렇게 그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면 지금 미국 경제나 전 세계 경제가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탄탄한 형태가 아닙니다. 미국 경제가 현재까지 확장한 것만으로는 123개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상 최장기에 걸쳐서 확장을 한 상태이거든요. 근데 100개월 이상 확장을 했던 60년대나 90년대나 이때에 비해서 성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60년대 같은 경우에는 4.7% 평균적으로 성장했고 연간 연평균으로 그다음에 그 90년대 같은 때는 3.6%씩 성장을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경제가 성장했다라고 하지만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공의 비행을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공의 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력이 돈을 푼 동력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이렇게 내적으로 굉장히 좋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공의 비행을 굉장히 오래 하다 보니까 자체적인 동력도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경기가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고 앞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둔화된다라고 하면 그 충격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강할 가능성이 있다. 강하다. 강하다는 건 뭐 어느 정도의 때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또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 상당히 높은 상태니까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봐야 되죠. 큰 폭의 하락, 큰 폭의 하락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뭐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다시 올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까지는 아직까지 볼 수는 없지만 그것과 일반적인 경기 둔화의 중간 정도 수준 그 정도까지는 올 수 있죠. 왜냐하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춤으로 해서 너무 가격을 높여놓은 형태가 되니까 당연히 이제 뭐 떨어지는 건 상당히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 또 역시 위험한 거는 이제 부동산 이런 부분들이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팔리지 않고 미분양이 되고 막 이런 형태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다른 곳으로서 넘어오게 되면 중산층은 더 돈이 없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힘이 더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충격이 한번 온다라고 하면 상당한 충격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몇 차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엄청나게 풀린 돈이 뭐 미국 안에도 있었고 해외로도 많이 나갔었는데 그게 어쨌거나 미국 국내에서는 뭐 주가를 엄청나게 이제 떠받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됐고 부동산 시장도 사실 많이 올라갔어요. 2008년 금융위기를 뭐 주가든 부동산 가격이든 훌쩍 뛰어넘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서프라임론 사태라고 해서 이게 저신용 대출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저신용 대출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상태로. 위기가 나고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자, 뭐 그런 게 어찌 보면 뭐 다행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경기의 위축이 온다 보면. 내년도 아마 우리나라 경제에서 제일 큰 얘기가 되는 부분들은 성장률이 2%를 할 거냐 1%를 할 거냐 이걸 가지고 아마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웃으면 안 되는 대목이 그렇죠. 1%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위기 상황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평범한 상태에서 1%의 성장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성장이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이 크게 제일 많이 얘기가 될 거고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도 내년도에 일정하게 어느 정도는 좀 안 좋은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국내도 지금 뭐 주식시장이 다시 좀 반등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서 보면 여전히 주가가 낮은 상태고 부동산 가격도 이제 고점 찍고 내려와서 뭐 서울이 다시 반등한다라고는 하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본격적인 어떤 대세 반등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또 그런 가운데 이제 반도체 경기는 이제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 아직 뭐 본격적인 반등이 되려면 내년 하반기 이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반도체 경기가 한번 급격하게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바닥을 만들고 다시 올라가려면 바닥을 만든 다음서부터 올라가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2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낮은 가격을 밑으로 이렇게 그 옆으로 밀고 가는 그런 국면이 당분간은 나온다고 봐요. 본격적으로 떨어진 게 아직 1년이 채 안 됐다고 봐야 되니까요. 아직 한 1년 가까이는 최소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년 경제가 상당히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뭐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뭐 연말 가까워지면 조금 시리즈로 한번 다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센터장님하고 또 미국 경제 그리고 미국 경제가 이 촉발한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 또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 살펴봤고요. 오늘 말씀 좀 들어보니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조금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미국 경기가 침체로 빠질 가능성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부유층, 상류층의 소비가 굉장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그런 지표들이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전반적인 소비 위축으로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전반적인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전조가 되고 있다. 이미 그리고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그 실물 경제 경기는 점점 나빠지는 상태로 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한 6개월 정도쯤 후에는 뭐 경제 위기까지 치닫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인 경기 후퇴보다는 상당히 좀 뭐 큰 폭의 그런 경기 후퇴가 지금 경기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한국 경제 뭐 지금 상황도 썩 좋은 건 아니지만 내년 경제도 당장은 좀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경제 이슈 브리핑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다뤄가겠습니다. 많이들 계속 시청해주세요.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